오늘은 경기도의회 고립운둔 보듬정책연구회 회장이신 김재훈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훈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다루시는 정책을 보면 이제 연결, 보듬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고립운둔 보듬정책연구회 회장이기도 하시고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고립운둔 보듬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요즘 우리 사회가 단절된 고립운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고립운동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이분들을 다시 사회랑 연결해 드리고 따뜻하게 품어드리는 진짜 정책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립운둔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는 분들을 그냥 복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랑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고립운둔 특징 세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청소년기부터 청년, 중장년 또 노년까지 전생에 걸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네네. 이건 단순한 성향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마음이 지쳐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흐름을 보고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과 회복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여전히 청년의 고립운둔 문제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약하거나 게을러서 집 밖을 안 나가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스스로를 사회와 단절시키고 고립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직도 뭐 청년들이 고립운둔을 게으르다, 뭐 의지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개인의 의지나 성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구조적인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1등만 기억하는 문화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고 노력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실패는 좀처럼 응납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장기 경기 침체와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고 위축된 청년들이 스스로를 사회와 단절시키고 고립운둔 상태로 빠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립운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 중장년이 되고 사각지대 속에서 결국 노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 30년 전부터 얘기가 됐으니까 그때 청년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중장년으로 계속 고립운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고립운둔된 세대 하면 딱 청년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중심이 잡혀져서 정책 대부분이 설계돼 있는데 그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행정적인 유령처럼 정책적으로 방치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고립운둔을 위기로 보고 국가랑 지자체가 지금 청년 지원을 시작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립운둔 정책 대부분이 청년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노년층은 그나마 고독사의 범주로 대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고독사. 문제는 40대 이상 그러니까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이는 제도 안에 잡히지도 않고 지원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이 40에서 64 요 사이의 중장년층은 경제의 허리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가장이나 또 남자든 여자든 가정의 어떤 책임을 지는 어른일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겪는 고립의 위기는 좀 청년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네, 중장년 고립 운동은 청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청년 시절부터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중장년기에 새롭게 고립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이나 사업 실패, 가족 해체,
건강 문제처럼 생애 주기에서 겪는 큰 변화들이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년 고립은 단순히 관계 단절이 아니라 역할과 정체성의 붕괴와 맞물려 나타납니다. 이분들에게 청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고립된 위기를 겪으면 이 정체성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지역사회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웃 발굴단 이런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까요? 이웃 발굴단? 네, 고립 운둔을 특성상 본인이 먼저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고 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그러네요. 제 않습니다. 고립 은둔돼 있습니다. 어디 전화해서 신청할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웃 발굴단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주민 참여 모델입니다. 동네 이웃, 택배 기사님, 관리 사무소와 같은 생활 접점에 있는 분들이 네.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행정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조예요. 이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관계망을 활용한 촘촘한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위기가 심리적인지 경제적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연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심리상담이나 일상회복부터 시작하되 이후에는 일자리 연계나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웃 발굴단이라는 게 동네 이웃이나 택배 기사님,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뭔가 이상하다, 고립된 상태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낄 때 빨리 행정의 도움을 대신 요청해 주도록 하는 제도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이야기인데요. 우리 은둔 고립에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해서라면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청년들이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요. 네. 자립준비 청년은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보호가 종료되면 네네.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자립 시기를 개인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 네.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근거 제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아하, 네. 이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하게 담은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자립 시기를 개인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만 18세가 아니고 한 19세나 20세까지도 복지시설에 머물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머물 수 있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담은 건 25세까지 다시 재보호 요치를 할 수 있게끔 담은 재보호 겁니다. 요청을 할 네. 수 있게요. 어떤 경우에 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자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18세가 넘어가지고 자립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네, 불구하고 네, 네. 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25세까지는 재보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걸로 했습니다. 네, 중요한 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가 집을 나가겠어요. 대학 졸업해도 자립하려면 힘든데, 네. 이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보호기간 연장하거나 시설을 나갔더라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청년들이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의원님? 예전에는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보호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또는 직업이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거 불안, 심리적 위기, 장애나 질병, 지적 능력 문제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청년이라면 가정 위탁이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연장받거나 다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건데요. 이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때 기댈 곳이 없는 청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게. 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 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있는 그 의료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도 명확히 네네. 담았거든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들이 청년들에게 잘 안내되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법이나 조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성원이나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위탁가정이나 시설의 보호는 이제 끝났지만 그 청년들은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라는 건 단지 혼자 하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립 준비 청년.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이 만 18세 돼서 어떻게 독립을 하겠어요. 이 시설에 있는 청년들은 더 열악한 상황일 수 있는데 사회적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가서 우리 사회의 미래, 청소년들 이야기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게 입시 위주 교육에서 자꾸 자원봉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1995년 네. 5월 31일 교육개혁 이후에 봉사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네. 그런데 2019년도 학교 생활기록부 지침이 바뀌면서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기재가 없어지고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참여 동기가 확실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자원봉사는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배우는 인성의 교육이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 자원봉사 교과목을 넣어서 청소년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배운 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학교 생활기록부 지침에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를 못하게 한 건 이제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풀리기 경력이 되거나 입시에서 잘못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네.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려고 이걸 없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의원님께서 정규 과정에 넣자 하는 거는 이거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자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처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도록 하자는 그런 네,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자원봉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의 한 축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 통계를 보면은 2019년 청소년 참여 인원이 약 28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요. 예, 2022년도에는 7만 명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불과 네. 3년 만에 75%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들이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학교 교육 안에서 자원봉사를 학교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으로 넣어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과목 안에 넣자. 학교 자율 시간에 선택 과목으로 자원봉사를 넣자는 구상인데요. 이게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게 학교 자율 시간은 뭐지? 하고 또 뭐 궁금해하실 분들 저도 사실은 잘 네. 모르고요.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자원봉사 수업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자원봉사 수업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교 자율 시간은 학교 교육 과정 안에 그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자원봉사 과목을 선택 과목 형태로 넣자는 구상이고요. 네. 이 수업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도
함께 설계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지역사회에 연결해서 직접 실천해보는 프로젝트식 수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족의 봉사활동이 개별적이고 일회성이 그쳤다면 이 수업은 배움, 기획, 실천, 나눔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교육으로 설계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신청해서 봉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학생들이 그 기획부터 같이 할 수 있게 교과목에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진짜 잘만 되면 살아있는 교육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실행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 수업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입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교육 현장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맞이한 AI 시대에 오히려 공감력, 책임감, 협력 같은 3위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도구죠. 따라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그 교육적 가치를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과 설계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한가? AI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이 역설적으로 지금 더 필요하다. 이게 좀 공감이 가는데 청취자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서로 도와가는 공동체 의식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립 기반 없는 청소년들을 억지로 등 때밀어 사회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고립된 우리 이웃, 청년부터 노년까지 특히 중장년층, 홀로 서는 청년, 또 미래 세대인 청소년,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 고민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이게 결국 함께 사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함께 사는 사회 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된 이웃, 또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우리 청소년 활동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지역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어져가는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되어주는 거겠죠. 시작할 때 잘 지원해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다들 염려하는 얘기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저희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자립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지역 주민분들께 의원님께서 꿈꾸시는 경기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마무리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어한다. 네. 고립된 청년들, 또 자립준비 청년들,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손 내밀어주고 그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안겨드리는 게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저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란 꼭 저희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OBS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몰랐던 얘기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 포커스 김재훈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